네. 되고 기록 있는 것 중 같습니다. 나오네요. 네. 네네. 일시 중지. 네, 오늘 그 2021년도 한국지역개발학회 충계학술대회 15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도시 및 지역 경제 세션이고요. 오늘 발표 2분 그리고 토론자 2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실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의 임태경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태경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재현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실 분 경북대학교의 박선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대학교의 박기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2가지인데요. 먼저 계명대학교 임태균 교수님이 시차 분석을 통한 지역의 첨단 기술 산업 특화 수준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해서 제가 공유가 안 되는데 네. 호스트 혹시 선생님. 지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공유 누르고. 네, 공유해드린 화면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차 분석을 통한 지역의 첨단 기술 산업 특화 수준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한 연구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 첨단 기술 산업에 관련된 조작적 정의를 막 찾아보다가 그 조작적 정의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 1차적으로 이제 실증 분석 결과가 나오고 1차적으로 드래프트가 완성된 상태에서 좀 좋은 코멘트를 듣고 논문을 조금 더 디벨롭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배경부터 일단 먼저 말씀해 드리면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저성장, 그다음에 뭐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그다음에 뉴노멀의 상시와 고용이 없는 저성장 시대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게 거의 모든 게 스탑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첨단 기술 산업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첨단 기술 산업은 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진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뭐 지식이 창출되고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지역 내의 지역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기존의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 첨단 기술 산업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성과 및 그 효율성을 분석하기에는 적어도 그 회임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결과 변수가 원인 변수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적 간격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반영돼서 실증 분석을 한 연구 결과가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점을 발견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첨단 기술 산업 활성화의 그 효과성에 대한 지연 효과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자는 실정을 감안해서 이 첨단 기술 산업 특화도가 지역 경제 성장에 지연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증 분석에 관련된 연구 설계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론적인 논의 파트에 대해서 그럼 과연 이 시차 효과에 대해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왜 투자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지,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선행 연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학자, 첫 번째는 심스라는 학자에 따르면 경제 현상은 일반적으로 그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설명하고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제레티라는 이 학자는 기술적인 원인이 시차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첨단 기술과 같이 새로운 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 회임 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그 성과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시차의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뭐 이론적인 주장을 토대로 몇몇의 학자들이 이제 그 시차 효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차 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몇 개의 연구 논문을 한번 찾아봐서 이 논문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 첨단 기술 산업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첨단 기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지역 사회에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글들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 분야별 효과성 및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연 효과를 고려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러한 점을 발견해서 본 연구에서는 첨단 기술 산업을 분야별로 좀 세분화하고 동시에 시간적인 지연 효과를 고려해서 각 분야별 특화의 정도가 지역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이제 맞추면서 진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그럼 첨단 기술 산업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할 것이냐를 이제 그 다음에 이론적 논의 파트에 이제 넣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 첨단 산업을 선정하는 기준 또는 그 범위에 관련해서 산업발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조작화해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OECD하고 EU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 정의를 살펴보면 OECD에서는 크게 이제 지식 기반 산업을 정의하고 있고, 이 지식 기반 산업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지식 기반 제조업, 그다음에 지식 기반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또 세분화해서 이제 유형화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지식 기반 제조업 을 또 기술의 집약도에 따라서 첨단 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 이렇게 기술의 집약도에 따라서 세세 분류해서 이 첨단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도 같은 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서 OECD와 EU에서 모두 합의하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지식 기반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기술에 해당되는 개념을 갖고 와서 이거를 이제 본 연구의 첨단 기술 산업의 조작적 정의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OECD하고 EU에서 이제 준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 국제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이게 그 한국 창업진흥원에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를 토대로 세세분류 기준에서 이걸 매칭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관련된 조작적 정의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와서 본 연구에서는
그 창업진흥원에서 이거를 매칭해서 제시하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의 정의를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이 첨단 기술 산업을 총 4가지 이 세부 분야별로 나눠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술, 바이오에 관련된 기술, 전기 장비, 항공우주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또 세분화해서 각각의 기술의 특약 각각의 기술에 관련된 이 특화 수준과 지역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조금 실증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분석의 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본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의 단위로 이제 사용하였고, 총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의 패널 데이터 자료를 구축해서 이제 패널 분석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은 뭐 4대 핵심 분야의 산업 원천 기술 로드맵 사업의 정책 추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서 2012년부터 이 정책의 효과성이 이제 발생되는 시점으로 보고, 그래서 2012년부터 한번 보는 게 의미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해서 2012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2018년까지 이 연구 기간을 설정하게 되었고, 연구 분석의 틀을 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 2와 같이 이렇게 연구 분석 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분석 틀을 토대로 이제 이 관련된 분석 이제 패널 고정 효과 모형에 관련된 이 수식을 토대로 분석을 돌려봤는데요. 그래서 종속 변수는 그 관련된 그 변수의 조작화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종속 변수는 이 지역 경제 성장에 관련된 건데, 지역 내 총 생산 값에 이제 로그 값을 적용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큰 지역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로그를 씌웠고, 그 다음에 그 가장 핵심적인 독립 변수인 이 첨단 기술의 특화의 정도는 바이오 기술에 관련된 입지 LQ 지수, 그다음 전기 장비에 관련된 그 LQ, 그다음 정보통신, 항공우주에 관련된 이 LQ 지수를 구해서 첨단 기술의 특화의 정도에 관련된 변수를 측정하였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인적 자원에 관련된 거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등등 각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수의 합을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독립 변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에 관련된 변수는 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활동 조사에 나와 있는 수치를 토대로 지역별 연구개발비의 총합을 넣어서 사용했고, 이 밖에 지역의 재정 역량, 기업의 밀도, 지역의 더미, 인구 밀도에 관련된 변수를 이제 뭐 통제 변수로 사용해가지고 돌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차에 관련된 효과를 이제 측정하는 게 기존의 선행 연구로부터의 차별성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 시차를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적절하냐를 결정할 때, 이거는 이제 ARC 수치를 구해가지고 이 ARC 정부 기준에 기초하여서 최적의 시차 수를 이제 결정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분석 실증 분석의 일부 결과를 이렇게 PPT 자료로 갖고 와서 뭐 그 전체 논문에는 뭐 전체 그 실증 분석 결과가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분석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바이오 첨단 기술에 관련된 이 모형 1에서는 T 시점에서의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분석 결과가 노출되었고, 1년 후에 지연 효과를 보이는 거는 정보통신과 전기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1년 후에 지연 효과가 발생했다. 그 시그니피컨트하게 발생했다라는 분석 결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T1년 후의 지연 효과가 아니라 T 시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니피컨트한 효과를 보인 이 바이오 첨단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보면은 왜 지연 효과가 아닌 T 시점에서 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는지
놓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바이오 기술 분야는 이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 비해서 회임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라 신기술이 급격히 빠르게 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술의 보완제나 또는 대체제의 출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출현하고 시장을 점유하는 시간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지연 효과보다는 T 시점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니피컨트한 효과가 나왔다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 2와 모형 3에 나타난 1년 이후의 지연 효과에 관련된 그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정보통신과 전기장비에 관련된 첨단 기술의 특화의 정도는 1년의 시간적인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특화 수준의 정도가 실제의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실증 분석 결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의미 있게 나온 거는 이거는 뭐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굉장히 일치되는 결과이기도 한데 모형 1, 2, 3, 4 모두에서 그 지역의 인적 자원의 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의 확보가 지역 경제 성장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에 관련된 변수의 결과값을 한번 보면은 이것도 이제 앞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형 1, 2, 3, 4에서 모두에서 연구개발 투자 환경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인과관계에서는 모두 양의 회귀 계속값을 보여서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값이었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제 외생적인 요인에 해당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 비용의 지속 가능한 확보가 지역 경제 성장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실증 결과 분석 그 결과값을 토대로 이제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한번 노출해 봤는데요.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는 일정한 시간적인 지연을 두고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실증 분석 결과값을 이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첨단 기술이 개발되는 초기 과정에서 이 불확실성과 또는 모호성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이 전제되는 것이 이 국가 미래의 핵심 기술을 개발시키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 산업에 관련된 정책과 그리고 산업이 시행됨에 있어서 이러한 시간적인 지연 효과까지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첨단 기술 산업 분야는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지속적인 연구 개발비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흐름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고 연구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거를 초기 단계에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를 통한 첨단 기술의 보급이나 확산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좀 자체적인 보급 확산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해서 진행 중인 논문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미 있는 코멘트를 주시면 반영해서 조금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이제 산업 특화도라든지 뭐 산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연구들 많이 이제 봐왔는데 이제 첨단 산업별로 그 다음에 어떤 타임렉 시차에 대한 거를 좀 보려고 했던 부분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잘 들었고요. 먼저 박선주 교수님 코멘트 듣고 그 다음에 박기량 교수님 코멘트 듣고 이렇게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그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로 사용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실증적인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셔서 일단 국내의 지역별 첨단 기술 산업 규모를 아마 측정하셨을 거고요. 논문 지금 현재 드래프트에서는 그 측정된 값 자체를 이제 나타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측정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LQ 값을 통해서 지역별 상대적인 이제 특화도 상대적 비중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역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시차 효과까지 본 아주 흥미로운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학술지 게재를 아마 목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그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 기반 첨단 기술 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조작적 정의를 할 때는 기술 기반 첨단 기술 뭐 이렇게 좀 용어가 나오는데 그 KSIC 코드를 봤을 때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랄까요? 개념적 정의를 일단 다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까? 지금은 조작적 정의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이제 제조업 결국 제조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술 개발까지 만인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제조업까지 가는 건지 어디까지 범위가 첨단 기술 산업으로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조작적 정의까지 이어지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분석 모형에서 보면 지역 경제 성장, 그러니까 GRDP가 결국은 종속 변수여서 사실 이 연구에서 이 GRDP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기존의 이론들, 지역 경제 성장 모형들에 대한 충분한 고찰 후에 그 첨단 기술 산업의 그 LQ, 그러니까 특화도가 한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이제 하셨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RDP 값을 뭐 예를 들면 상대값으로 나타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긴 하셨지만 결국 절대값이어서 이 사이즈 이펙트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도 수준에서 이제 분석 단위가 시도 수준인데 특히 경제 그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산업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사이즈에 관한 변수는 지금 없었어요. 독립 변수 중에는 다 상대 변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투입을 하면 좀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LQ든 시프트 쉐어든 쓰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제가 지금은 이제 전체 국가 대비 이제 지역 특화도를 보신 건데 이 국가 경제가 이제 폐쇄 모형으로 전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역 간에는 이제 개방돼 있지만 근데 과연 그 첨단 기술 산업 부분이 우리 국가 내에 이제 좀 한정된 폐쇄된 영역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도 재밌게 잘 읽어서요. 많이 배웠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항공 우주 기술 관련된 특화도는 이제 유효하게 안 나왔는데 특화도 최대값을 보면 10일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입지돼 있는 지역이 거의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시도 단위의 분석을 했는데 이 첨단 기술 산업 관련된 입지가 아주 소수의 지역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협소한 부분에서 이게 과연 경제 성장 효과가 그 전체 시도에 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4개로 지금 세분화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통합해서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 기반 첨단 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 그리고 아까 이제 시도가 이제 다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이즈 이펙트, 그다음에 국가 전체 폐쇄 모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어떤 특별한 산업의 시도마다 이제 특수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기란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해제. 네, 음소거 예, 됐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발표를 접하게 돼서 반갑고 또 그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상당히 저도 하여튼 학술지 게재가 충분히 조금만 다듬으시면 가능하실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초점을 맞춰서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패널 분석을 하셨는데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2012년부터 18년까지니까 7년간인데 현재는 이 자치단체 수가 시계열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시차 효과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좀 횡단면의 그런 변이가 그 시계열 간의 이 변동성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인상이고 다만 이 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어떤 통계적으로 이 횡단면이 좀 더 강할 때 이 시차 분석이라는 것을 논문의 그 어떤 핵심으로 내세우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논거가 통계적으로 약해지지 않을지 그거를 좀 점검하셔서 디펜스할 수 있는 그 연구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완을 좀 하시고 선행 연구를 좀 찾아보시는 게 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시차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그랬고요. 그다음에 본 연구가 이 이제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함의를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국내 학술지에 게재하시는 부분은 조금만 다듬으시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국제 수준으로도 이제 다듬어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완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패널 모형에서도 다중 공선성을 좀 볼 필요는 있고 이제 그것이 아니면 이제 뭐 구조 방정식 형태로 본다던가 물론 이제 시차를 보시기 때문에 그걸 함께 다루긴 쉽진 않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차를 보신다 할 때 시차가 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연구개발 분야별로 첨단 기술 분야별로 이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이제 어떤 이제 시차의 타임 레그의 그 길이 자체가 단순히 길다,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느 분야별로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어떤 페이즈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밝혀내실 수 있는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 논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겠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도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이제 변수 간의 상호작용 구조가 화살표들이 이제 독립 변수가 이제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이제 가정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다중공존성 문제가 사실은 패널 분석에서도 완전히 무시할 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중공존성을 양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구조를 뭐 구조 방정식까지는 뭐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을지 뭐 동적 패널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다중 공정성 부분,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부분, 그 다음에 시차의 이제 길이를 좀 더 명확하게 분야별로 밝혀내시는 부분을 이제 다듬어서 자료를 얻어서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저도 이제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실제로 경제학적인 연구를 그 수리적으로도 많이 해왔는데 윤태경 박사님께서 이제 또 같은 또 인근 지역에 또 최근에 이렇게 부임해 오셔서 이런 연구를 또 하신다고 하니 너무나 예, 뭐 하여튼 그냥 하시는 것만으로도 예, 기쁘고 하여튼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패널 분석 관련돼서 이제 17개 지자체, 근데 7년의 타임 프레임을 가지셨는데 시차 효과를 보는데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들리고요. 그다음에 다중공산성이나 구조방정식, 단순히 이제 시차가 있다 없다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첨단 산업별로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전기장비, 항공우주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산업 분야별로가 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발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산업 특화가 시차를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각 아니면 그 출발점이 조금 또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 특화도 이제 얼마나 국가 전체 대비해서 지역에 몰려 있는가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게 될 수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초 연구라든지 R&D라든지 아니면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이제 기업 특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특화도 이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기업의 특화도도 있지만 산업 생태계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도 아마 주되게 좀 같이 많이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 더미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보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역 더미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나왔잖아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도권일 때 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제 이 산업 분야들이 지역 경제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말은 반대로 비수도권이 그만큼 열악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중요한 함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산업 분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그렇다면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나 정책적인 것들을 좀 같이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혹시 임태경 네네 저도 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이재원 박사님 예, 저도 이쪽 지역 경제 개량 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네. 예, 저는 일단 임태경 교수님이 뭐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결과 그러니까 앞에 두 토론자분 그리고 사회자분께서 코멘트한 것 외에도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독립 변수들은 다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되고 투자되고 이런 항목들도 되어 있는데 인적 자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대학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이 첨단 기술 산업에 모두 종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고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한 그 유의미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의 수준은 뭐 좋게 나왔지만 개수값이 다 0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형 설정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건데요. 그 개수값 밑에 그 괄호 표시해서 수치를 해서 이게 유의 수준을 이미 보통 유의 수준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가요? 그 괄호값이 결과의 괄호값 개수 밑에 있는 임 교수님. 네. 예. 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예. 네. 그 유의 그 P값은 그 별표를 에 관련된 별표로 이제 관련된 정보를 제시해 놓고 예. 바로는 유의 수준에 관련된 P값 자체를 작성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괄호는 뭐예요? 괄호값은? 괄호는 스탠다드 에러 아니에요? 아, 그렇게 표시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Y를 GRDP를 이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썼는데 R&D 투자비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 개수값도 상당히 조금 그 수준을 좀 맞춰서 이렇게 모형에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립변수 중에 인적 자본 대학생들 졸업생으로 했는데 과연 그들이 다 이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그다음에 그죠 연구개발비도 그냥 쓸 거냐 아니면 로그가 수취할 거냐 그렇게 하면 해석도 달라질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임태경 박사님 혹시 교수님 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여러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셔서 요거를 잘 담아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잘 담아서 연구에 반영만 하면은 아주 더 디벨롭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이어서요. 이전 박사님 국내 온천 산업의 발전 방향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앞서 임태영 교수님은 이제 계량적으로 푸셨는데 저는 이번엔 정성적으로 푸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국내 온천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성은 이 연구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국내 온천 일반 현황 그리고 국내의 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을 해서 향후 국내 온천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천 이용 시설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양적이나 질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대부분 온천은 그 목욕이나 숙박에 한정돼서 편향적인 이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온천 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목욕 중심의 온천 이용을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화장품이나 입욕제 같은 다양한 산업적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한 온천학회나 일부 지자체에서 온천 효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천의 의료적 효능에 대한 검증이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별의 어떤 온천의 성분 그리고 의료적 효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온천 활용 사례를 통해서 온천의 산업화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해보고 온천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온천 일반 현황입니다. 온천 정의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온천법상의 그 정의로 말씀드리자면
온천도 이제 광이 지하수의 하위 범위에 포함이 되겠는데요. 지하수와의 차이점은 이제 용출되는 그 용출수가 섭씨 25도 이상인 온수로 그 성분이 음용이나 목욕에 사용돼도 적합한 것이 온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천은 뭐 온도라든지 그리고 수소 농도, 수소 이온 농도 그리고 성분에 의한 분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국가마다 온도 기준이 약간씩 달라서 온도에 의한 분류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온천지구 현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온천지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온천원 보호지구하고 온천공 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은 이제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약 9,000평 이상 되는 것이 온천원 보호지구가 되겠고요. 그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를 이제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 20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그 현재 전국에서 238개소 온천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연간 총 6,4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특히 경북, 부산, 경남 이렇게 영남 지역, 영남권이 온천 이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 이용 시설인데요. 온천 이용 시설이라고 해도 대부분 목욕 그리고 숙박, 그 숙박과 목욕을 함께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천 이용 시설은 전국에 총 592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 측면인데요. 현재 거의 289개죠. 238개의 온천 중에서 절반가량이 25도에서 30도 사이 저온형 온천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45도 이상의 고온형 온천은 전국에 한 50여 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온천을 방문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고온의 온천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용출된 온천을 데워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 효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에 의한 온열 효과라든지 그리고 물이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수압과 부력에 의한 물리적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천에 함유된 성분에 따라서 그 화학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비특이성 변조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 사례, 국내의 사례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사례인데요. 이 온천의 목욕, 숙박 이외에 산업적으로 이렇게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 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체형을 분석한다든지 수치료실 그리고 뭐 테라피 같은 체험 시설하고 그리고 온천수를 활용한 어떤 제품들, 화장품이나 식품, 음료 등을 시험 생산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남 TP가 주관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양한방병원하고 산단이 거기에 관련돼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임상 효능을 양방, 한방으로 구분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어떤 스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체외 효능 분석을 양한방 분류해서 검증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 센터의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각각 이제 각 기관마다의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보자면 충남 TP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체험관이나 화장품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방병원인 단대병원에서는 그 의료적 효능 검증 그리고 기술 상담이라든지 그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방병원에서는 이제 한방적인 측면에서의 의료적 효능 검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역시 그 지역의 스파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에서는 스파 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그 융복합 신산업 차원에서 충남도에서 그 풀뿌리 기업 육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로 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그 두 회사가 있는데요. 콧대라는 곳하고 아로마 뉴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온천수를 이용해서 천연 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약간 특화된 트러블에 특화된 어떤 화장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아로마 뉴텍이라는 곳은 온궁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이 진정 효과, 보습 효과에 탁월한 그런 명유화의 타겟을 맞춰서 중국하고 동남아에서는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해외 수출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온천수 그 천연 소재를 화장품 그러니까 로컬 화장품 기업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그 충남도 안에 그 산업 간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라는 것이 주요 성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앞서서는 산업적 측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웰리스 관련된 수치료 관련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치료의 어떤 대표적인 곳이 제주 위 호텔이라든지 차움 그리고 한화 대명 리조트 같은 어떤 대규모 수용시설을 구축해서 수치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온천수를 활용한 것이 특화된 곳이 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의료기관에서 유성 온천수를 이용해서 재활치료라든지 노인 요양에 특화돼서 이 온천수의 수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사례가 되겠는데요. 해외는 크게 독일, 헝가리, 프랑스, 일본 4개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바덴바덴인데요. 여기서는 의료 관광 산업의 온천 도시로서 이 바덴바덴이라는 뜻이 온천 중의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치료를 위한 전문가를 상시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치료를 위한 숙박시설 같은 것을 갖추고 있어서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이 바덴바덴 같은 경우에는 온천하고 의료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그리고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카지노라든지 골프장, 오페라하우스와 같이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스파 산업이나 헬스에 관련된 연관된 산업을 개발을 해서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세체니 온천인데요. 여기는 유럽 최대의 온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의료관광 중심지로 집중 개발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3대 온천 중에 하나로 세체니 온천이 꼽히고 있고요. 여기서는 특히나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물리치료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온천 중심의 어떤 연계된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의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이 세체니 온천이 그 지하철역 내리자마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서 주변 지역의 어떤 관광이나 하는데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 아벤느인데요. 아마 박선주 교수님은 아벤느 하면 화장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긴 한데 여기는 피부 질환 치료가 매우 우수해가지고 이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벤느 온천의 성공 요인을 꼽자면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그 정부가 인증한 그 피부과 치료 기관이고요. 그 의사가 당신은 이 온천센터에서 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고 진단을 내리면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본 유후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유후인이 한 10,000명 정도에 불과한 매우 작은 온천 도시예요. 근데 여기의 특징이 전통 형태의 그대로 어떤 경관이 보존되어 있어서 연간 400만 명 이상의 외지인들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후인의 성공 요인을 꼽자면은 그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유후인의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온천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보자면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그리고 온천 효능에 대한 지속적인 과학적 검증하고 R&D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해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수질이나 이 온천 산업에 대한 인증 마크 제도를 운영을 해서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료보험 혜택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온천수의 어떤 성분별의 의료적 효능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천 관계자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대상자는 온천의 소관부처인 행안부하고 그리고 온천이 소재한 지자체 5군데 그리고 협회와 학회의 관계자들 대상으로 앞으로 이 온천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제도적이나 뭐 개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한 5가지로 압축해서 결과를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공공소유의 온천공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온천 중심으로 해서 지역 자산을 연계해서 발전 방향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작년 6월에 온천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전에는 그 목욕용으로밖에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의료기관에서도 치료 목적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나 건강유지적인 목적으로 일반 온천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산업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학적 활용을 위해서 그 온천 성분의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또 그 효능이나 효능의 검증이나 효능에 대한 인증 그리고 컨텐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지속적인 이런 효과 연구를 통해서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천산업 발전 방향이 되겠는데요. 기본 방향은
첫 번째로 웰니스 관광의 목적지로서 온천 관광의 활성화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여, 세 번째로는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건강이나 미용 상품 등 생산기업 지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온천 개발과 산업화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발전 방안으로는 온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천수의 의학적 효능 검증 강화, 그리고 보양 온천 확대나 지정 기준을 조정한다거나 온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는 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가칭 그 한국온천의학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온천의 수질별 효능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검증도 하고, 그리고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하고 온천협회 그리고 학회 등의 협력을 통해서 이 치유 효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서 온천 의료적 효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역의 의료시설과 온천을 연계한 재활 수치료법과 탕치요법을 개발을 해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등 그 양한방 협진을 통한 온천 의료관광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온천협회가 온천명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그 온천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대국민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온천의 등급제를 좀 도입을 해서 온천 이용자에게는 지역에 상관없이 표준화된 온천 선택지를 제공을 하는 그런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온천 산업 활성화 촉진 방안이 되겠는데요. 그 세부적인 시책은 한 4가지, 5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천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그 올해 찾아가고 싶은 온천 식선을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 예를 들자면 치유, 풍경, 체험 이런 테마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온천 이용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기존의 온천 대축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느 그 지역 축제처럼 축하 행사의 중심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축하 행사에서 탈피를 해서 학술적이나 심포지엄 기능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온천과 관련된 제품을 전시한다든지 체험 프로그램 소개를 한다든지 그 개최지의 온천에 대해서 매해 개최지 온천에 대해서 의학적 효능 관련된 학술 행사를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국제 인증 전시회에 참가를 지원을 해서 그 온천수 화장품이나 입욕제 같은 제품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시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온천법 시행령에서 약간 온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부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좀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나 음용수 이용을 위해서는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다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규제되어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온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수 공동급수와 같은 온천의 이용이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좀 권고를 하고요. 이래야지만 지자체에서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회계 같은 것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권고를 하고 그 온천 이용 운영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내 온천 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킬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사례나 인터뷰 같은 풍부한 또 질적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박기란 교수님 먼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재현 박사님의 그 발표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온천을 자주 가진 않지만, 예, 이런 건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그 산업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발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뭐 제 생각을 그냥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그 일본 사례를 볼 때 일본의 그 온천들이 그 의학적으로 뭐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뭐 알려진 데도 있겠지만은 저도 자세한 사항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면 그 우리나라는 뭐 제 생각에는 좀 표준화하고 또 의학적인 어떤 효능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 학술 또 의학 그 이제 검증 그 기관들과 함께 효능도 검증을 하면서 여러 부분들을 의료 관광에 좀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도 한 방향이지 않을까. 일본은 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현 박사님 자세히 아실 텐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그냥 그 이제 그야말로 목욕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그런 입욕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차원의 관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좀 약간 메디컬 쪽으로 좀 연계를 하는 것이 하면 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상품화도 뭐 효능이 아까 전에 동남아로 그 제품명이 예, 뭐 예, 다시 봐야겠지만 그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동남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면 그분들도 뭐 전혀 효능이 없는데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능을 좀 더 그 있는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검증을 좀 하고 이런 걸 표준화하는 일들이 지자체랑 그 학술 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정책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사실은 그 온천 산업이라는 게 뭐 진짜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쪽 그 대구 경산 쪽에도 보면은 뭐 상대 온천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 거의 조금 과장하자면 좀 깨끗한 뭐 목욕탕의 숙박 시설이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떤 디스플레이도 제대로 하고 어떤 문화 그 체험 공간 아이들도 즐길 수 있고 남녀노소 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관계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문화화하고 어떤 그 이제 지자체에서 상품화, 레저 문화, 그다음에 의료를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표준화하고 또 의료 산업화랑 바이오메디컬 쪽에 연계를 한다면 좋은 지역 발전 전략으로도 가용하지 않을까 그런 공감을 하면서 예, 제 코멘트를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로서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상품화시키고 의료 산업과 연계하는 지역 발전의 어떤 전략으로도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주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현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온천이라고 하면 뭔가 1박 이상의 관광을 필요로 하는 뭔가 자원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박사님 발제문을 좀 보면서 꼭 그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대구에 있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방문할 지역에 이제 여러 장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수성붓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앞에 수성호텔이라는 곳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
객실 내부에 이제 풀이 있고 거기서 온천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상에 있는 풀장도 다 온천수고 그런 리뷰를 봐서 되게 가까이 도심에도 이제 그 온천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보다 우리 되게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행정연구원이 규제센터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측면, 법제도적인 측면 또 규제적인 측면에 이제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제하실 때 온천법이 이제 최근에 개정돼서 치료 건강 증진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해진 규제 개선 완화가 이루어진 사례이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제 관광 위주로 예를 들면 이제 환경부나 문체부나 국토부의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받아왔고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되던 것인데 지금은 활용의 범위는 이제 규제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죠. 활용의 범위는 늘어났는데 대신에 끝부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만큼 또 다른 부처와의 협업, 또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처의 규제의 적용을 이제 더 많이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규제 지도 같은 것을 좀 작성을 같이 해서 그 산업의 활성화 방향과 좀 연계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해나갈지라든지 아니면 행정 전달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 조금 더 그 실효성 있고 조금 단기간에 규제 개선을 많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들었고요. 인증제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상품화를 많이 이제 하게 되면 국제 표준을 요할 때도 있고요. 수출을 만약에 목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인증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인증이 정보 제공의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과정에서 또 엄청난 규제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민간 위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해관계로 인해서 또 갈등이나 아니면은 그 지대 추구를 하는 그런 이해 집단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아마 구체화 시키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과정에서 미연에 어떻게 방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예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해외 사례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좀 가까이서 도시 내에서 좀 즐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자연자원이니까 또 보호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많이 말씀도 해주셨고 앞으로도 아마 연구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의 인식 그리고 법 제도적인 규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임태경 교수님 코멘트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네. 사실 저는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으로서 너무 다시 한번 또 흥미롭게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몇 개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여러 뭐 착수 보고 중간 보고 뭐 최종 보고 할 때 주셨던 다른 분들께서 이제 주셨던 의견 중에 하나가 이게 어쨌거나 목욕물이잖아요. 온천이라는 게 목욕물인데 그거에 관련돼서 마실 수 있는 이 온천수를 마실 수 있는 음용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나의 이제 파트로 이게 적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우리나라에 깔린 문화상 이 목욕물을 마시는 물로 만든다는 이 기준 자체가 억셉터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물론 해외에 굉장히 온천수를 이용해서 이 식용으로 마실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가 있기는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걸 연결시켜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조금 이게 퀘스천 마크지 않냐 이런 뭐 의견도 있었던 기억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이 관련해서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 온천수의 치료 효과를 조금 증명해서 이거를 의료보험 쪽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거를 조금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온천 욕을 함에 있어서 이거의 효과로 몸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거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한참 더 멀었다. 뭐 이렇게 뭐 의견을 주셨던 이제 기억이 이 두 가지가 나서 네 그거를 또 한번 생각하면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온천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시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리고 어떤 치료 효과의 어떤 증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천은 아닌데 청주에 이제 초정리라고 있습니다. 이제 냉천이죠. 탄산수 기반으로 한데 거의 매주 가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뭐죠 경험치죠. 경험치가 생기면 아마 이런 이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정 같은 경우는 이제 축제도 하고 그 앞에 이제 행궁을 지어놨습니다. 예전에 이제 세종대왕이 와서 치료했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앞에 이제 행궁도 짓고 숙박시설도 만들고 그 앞에는 이제 일화가 이제 초정수 생산을 또 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좋은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단계별로 이게 산업화가 되려면 좀 단계별 그런 로드맵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박사님 코멘트 들으시고 답변해 주실 거 그다음에 또 네,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온천의 다각적인 산업화는 진짜 갈 길이 멉니다. 이제부터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끝에 이제 김성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단계별 로드맵 작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박선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산울적 예방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규제 관련된 가능성 이런 것도 천천히 한 번씩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코멘트 반영해서 앞으로 이제 온천 산업이 대부분 온천 가보시면은 그 난개발이 돼 있어서 러브 호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난개발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 가족들이 아주 마음껏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15번째 세션 두 주제에 대해서 발표 들었고요.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 가지고 연구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2021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총계학술대 15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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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